그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권용미 님이 좌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의 사회주의는 끝났다고 선언한 게 19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 The End of History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사회주의의 메카가 된 건가?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막가는 우파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저 좌파가 하는 행태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우위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좌파하는 행동을요,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밑바닥을 훑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좌파적 생각을 하는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박용규님, 앞에서 아닌 척 뒤에서 활동하는 주사파들이 문제죠. 주사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할게요. 주사파 주체 사상의 원조가 누굽니까? 한번 여기다 답을 써보세요. 북한 주체 사상의 원조가 누구죠?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아세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없는 사상이에요. 근데 왜 주사파라는 게 나왔느냐면은 60년대에 중국과 소련 간의 중소 분쟁이 치열했었죠. 70년대 이르기까지.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상적, 여기 답 쓰신 분 계시네. 모셀리, 맞아요. 황장엽 선생이에요. 주체 사상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탈북민들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찾아와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당이 그걸 받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그 당내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그 북한의 가장 최고위급 인사로서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셔서 거의 망명이죠. 그래서 그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그 상기시켰다라는 점에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황장엽 선생은 주체 사상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작동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국립묘지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주체 사상에 그 경도되어서 결국 그 적화 통일하겠다는 김일성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이 누워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에 모시자. 그러나 국립묘지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든다면은 3.1 독립운동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건국이라든지 또는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지키는 분들이라는 나름대로 국립묘지의 안장 기준이 있으니 저는 사실 황장엽 선생이 김정일을 비판하는 주장은 많이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김일성을 비판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북한 학자는 아니고 미국 외교와 그 안보를 전공한 사람이라 북한 학자들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로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체사상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이 공간은 우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이니까 북에서 우파를 허용 안 하듯이 남한도 좌파를 허용하면 안 됨.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북한에서 우파가 누군지 아세요? 북한의 우파는 김정은이에요. 왜? 자신들의 그 체제를 옹호하는 게 우파예요.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그걸 옹호하는 게 대한민국의 우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그 다음에 국가 안보, 그 다음에 따뜻한 시장 경제를 옹호하되 적어도 대한민국 DNA를 가진 사람의, 그리고 이 헌법적 가치에 뭐가 있냐면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거, 그건 좌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편가리. 우리는 다르구나,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들이 그걸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결연히 나서야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헌법적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도 있죠. 집권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밑에서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 같은 거를 감행함으로써 결국은 권력이 하야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불행한 대통령 중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사실은 그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의 시위 속에 결국은 사상자가 생기고 본인이 하야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야가 가능해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데모했다 그래서 하야한 정권은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어찌됐든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반공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그렇게 맞짱을 떴겠죠. 북진 통일하겠다 그러면서 전쟁 그 포로 속방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다가 결국은 그 한반도의 뭐 전략적 입지라든지 또는 그 전쟁을 끝내는 상황에서 한국한테 결국 준 선물이 바로 한미동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미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먼저 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저도 이제는 공부한 지 오래돼서 막 가물가물한 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 많이 써주시네. 김고님,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며, 예, 그렇죠. 예. 바이든이 민주당이라 그래가지고선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기조를 다 바꾸진 않아요. 왜냐면은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처럼 껄끄러운 존재가 없죠. 그거 아십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그렇게 친밀한 동맹 관계였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나온 그 유명한 정치 서적들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향후 국제 정치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3파전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미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 흑자를 내니까 재팬 배싱이라고 해갖고 미국의 의회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일본 때리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패권을 유지한 지 한 100년쯤 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1등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친밀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게 우리 국익을 계속 증진시켜나가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남진아해, 동진아해라고 하는 그 동남아시아의 그 항행, 거기를 지금 중국이 틀어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뭐 경제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IT와 같은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중국이 뭐 기술을 몰래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미국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나라로 부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아니라 바이든보다 더 점잖은 사람이 나와도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국가라면은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생존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꽤 컸는데도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으면은 주변 나라에 급소를 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일본, 러시아를 향해서 급소를 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그 급소를 칠 수 있는 편리한 전략이 미국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미국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그 미국이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면 우리 북한 핵 인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핵 개발을 못해도 원전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이유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핵무기를 만드는 거는 재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특히 월성 원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월성 원전은 경수로도 아닌 중수로 원전이에요. 중수로 원전은 사용 핵 연료가 계속 나오는 데다가 그거를 재처리할 가능성을 훨씬 열어주는 그런 옵션, 그런 선택지를 가지는 원전이에요. 물론 지금은 경수로를 가지고도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는 합니다. 제가 무슨 뭐 과학자는 아니니까요. 항상 국제정치는 그런 마키아벨리적인 지략을 가져야 돼요. 여우 같은 머리와 사자와 같은 용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인, 특히 국제정치를 하는 지도자는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월성 원전을 저런 식으로 언제 폐기해요 해가지고서 20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걸 폐기해놓고 그거를 또 자료를 그 신내림이 들어가서 싹 없애고 그 자료 없애면서 북한 원전 지원 추진 방안도 없애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 꿍꿍이가 뭐야?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으려면 정치적으로 색깔론으로 이념적으로 진영론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을 가지려면 원전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기보다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카드. 예를 든다면 미국한테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핵카드를 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더 열심히 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급소를 진다는 게 그런 의미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혈맹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동맹은 없어요. 과거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인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된다니까. 국제정치는 아주 냉혹한 거거든요. 북한 핵은 미국의 핵 재배치로 물타기.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게 저의 오래된 주장이었어요. 근데 전술 핵무기를 과거에 군산 이런 데 배치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독일처럼 핵 공유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어야 돼요. 우린 혈맹이라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 다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 스스로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